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 시작합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용산을 떠나는 참모진들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를 찾아 대구 시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내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공매도 금지 이틀째 하락 반전입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 첫날 사상 최대 폭으로 급등했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2.3% 하락하면서 다시 2,500선 밑으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과거 전 세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5만 상자 가짜 명품입니다. 명품 브랜드 위조품 5만여 상자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밀수 조직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5만 상자나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자, 명품 가방, 의류, 향수 등등등 해서 정품 시가로는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해경이 위조품 600여 상자는 압수했지만 나머지는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경은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위조품을 밀수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미국, 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 화물로 위장해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가짜 의사 성형수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성형수술 장면, 이거 불법이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입니다.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를 구속 송치했고 그렇고 7명과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이 병원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이라고 속였고요. 도수치료, 무좀치료를 받는 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실손보험료를 받으면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수술이 정상적일 리가 없겠죠. 부작용도 속출했는데요. 환자 4명이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BTS 제이홉 요리대회 사회 볼 뻔입니다. 육군 조교로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국제군인 요리대회 사회자로 거론됐다가 취소됐습니다. 국제대회인 만큼 BTS의 등장은 큰 홍보가 되겠죠. 소속사와도 조율하면서 출연을 검토했지만 신원식 국방장관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제이홉 지금 군대에서 요리병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신교대 그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병역 업무를 다른 병사들처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이고 또 그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체 연예인을 하다고 들어온 병사를 그 병사의 보직 외에 다른 일은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연예인 출신이라고 해서 다른 업무까지 맡기지 말라 이런 거군요. 방탄소년단에서는 현재 진, 제이홉, 슈가 등 멤버 3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입니다. 평범한 군 생활을 이어가는 BTS 행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뉴욕 덮은 초록빛 액체. 자, 이곳은 뉴욕 맨해튼 거리 한복판입니다. 맨홀 주변으로 정체불명의 형광 초록색 액체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죠. 또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까지. 뉴욕의 닌자 거북이라도 출동한 걸까요? 아니면 뭐 외계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네. 진정하시고요. 네. 이 액체가 배관이나 수도의 누수를 확인할 때 쓰는 염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근 호텔에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테스트하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는데요. 다행히 저 액체는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3월에도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이 초록 액체가 목격됐는데 이 역시 지하수도 시스템 점검 중에 누출이 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닌자 거북이가 뿅 나타날 것 같은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지금까지 퓨처 트랙 달려봤습니다. 이제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네, 5시 뉴스 후 원룸에서 열어보는 정치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용산의 남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뭐 청와대의 남자는 아니니까요. 아, 예. 그리고 민주당의 브레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도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 맞춤형 손님인지는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정말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행정관 할 것 없이 총선 채비에 한창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전희경 비서관,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 박민식 장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이승환 전 행정관 네. 또 얼굴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칼바람이 부는 또 영남 지역도 한번 볼까요? 네, 영남 지역에는 임종득, 강명구, 주진우 비서관, 김인규 행정관. 자, 용산 인사들의 이제 좀 출마가 점쳐지는 지역들을 저희가 지도로 봤는데 일각에서는 6수석 중에 5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두 분 다 보좌관 출신이시기도 하고 여기는 또 의원이 되셨습니다만 의원 되면 그렇게 좋습니까? 대통령실 버리고 갈 만큼? 좋아 보이시나요? 아닌가요? 네. 물론 더 좋죠. 예. 예, 당장 저희 정치가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이 좋다는 거는 이게 무슨 가치 평가를 좋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의원 되면 그때부터 약간 사람 취급해주기는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름 달고 일하는 거고 네. 어떤 정책이 됐든 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됐든 네. 내 이름으로 내책임해야 하는데 아. 스텝은 스텝이거든요. 예. 아무리 유능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내 뜻을 펼치고 싶다, 네. 내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 이전 행정관님은 이제 대통령실을 거쳐 네. 출마, 네. 그럼 어떤 이력을 쌓는 그런 과정이었던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또 특권 중에 하나라고 예. 생각하고요. 또 그만큼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네. 인정받았다라고 또 여겨지는 거고요.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깊은 네. 일이지만은 근데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권을 예. 이제 발의를 하는 것인데, 근데 대통령과 가까이서 있던 사람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서 굉장히 잘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나오면 네. 그럼 용산에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솔직히 지금 수석님들 이제 한 1년 반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예. 나오고 싶으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로 위에 내 보고서를 읽을 대상이 대통령이고 바로 이 내용이 국정에 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정신적 부담감인가 동시에 또 그 육체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단 그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집권 한 3년 차 그때였죠. 한 50명이 출마, 예. 청와대에서 출마를 해서 30여 명이 공천을 받고 20년 가까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엄청난 거예요. 역대 대통령실 중에서 가장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정도로 그 의원들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말에 추진하고 싶었던 어떤 정책이나 네. 그리고 퇴임 후에도 본인이 이렇게 원하시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용산이든 과거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총선에 좀 더 우리 사람 나가라
좀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라고 예. 하셨는데 어떤 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용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의 국정 철학의 공동체인가? 네. 그게 국민들은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뭔가 그게 뭐 어떤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국민들께 보여주는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제 이 대통령이 독주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해오고 있었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뭔가 이 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출마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든 수석이든 행정관이든 당연히 출마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 스펙 중에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되는 거는 뭐 어떤 정부 정권을 떠나서도 뭐 그냥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용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지는 그건 완전히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강서 선거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굉장히 독선적인 방식의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권 운영 그것들이 굉장히 더 쉬워진 그런 이 어떤 이 후보나 선거 전략이 내년 총선 때 굉장히 오히려 저는 거꾸로 오히려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여지도 상당히 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개인들의 권력 의지가 작동해가지고 출마하시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정말로 뭐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거냐 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발을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진보 정당에서의 하나의 패턴이 있었어요. 보좌관으로서 시민사회 활동하다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지방 선거에 나가서 시의원, 구의원들을 하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시켜주고 그리고 출마를 시켜주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출마는 어디까지나 출마자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실 좀 저도 안에 있었고 잔인하긴 하지만은 일과의 승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마자용 승진도 없었어요. 그걸 기다리다가 늦춰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출마용 승진 없고 꽃길 깔아주는 거 없고 밀어주기 없고 전략 없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순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총선 D-1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실 50명 나온다. 막 이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 보도들이 많았죠. 그 기준이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50명 정도가 나와서 이 정도 맞출 거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집권 3년 차 준비가 충분히 됐던 시기였고 이제 우리는 2년 차 때 또 치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 내보내고 의석수 장악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용산에서 안 도와줍니까? 각계 전투하는 겁니까? 저도 조강특위에 지원했을 때 아무 도움 받지 못했고 심사비 내고 지원하고 면접 보고 경쟁해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약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 설득력을 갖추려면 얘네가 뭘 할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의 공동체든 어떤 정책 방향의 공동체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양극화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이든 아니면 뭐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이든 간에 이런 종류의 정책과 이런 종류의 가치를 가지고 얘네가 이런 그 정책들과 정치를 해나가겠구나라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각자 도생이면 그냥 그건 기회주의 공동체거든요. 그냥 권력 투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쟁들이 이루어질 때 국민들께서는 얘네가 이런 정책 방향을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우는 거구나. 더 큰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거구나. 이것만 남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거는 사실은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확고한 내용은 나가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나가서 국정 동력이 되고자 하는데 그 동력을 바탕으로 어디로 갈 거냐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3대 개혁 방향으로 갑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그 어느 정부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정말로 민주당에게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이 행정권력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지만은 입법권력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나씩 타개해 나가기 위한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지도로도 좀 살펴봤지만 뭐 수도권 충청도 그러하지만 특히나 영남 지역이 상당히 또
뭐 우리가 박 터진다고 하죠.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 일단 뭐 용산 출신 중에 이제 출마 확실시되는 인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주진우 비서관 있고요. 네, 영남 지역 좀 보여주시죠. 지금은 수도권 충청에 나왔는데 네, 영남권에서 이런데 또 지금 또 혁신위의 또 움직임이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지금 뭐 지도부 중진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다른 데로 가라. 대부분 다 이 영남 지역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핵관 나가고 소위 말하는 뭐 용산 핵관, 용핵관을 돌려막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영남 지역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예. 본인의 연고지예요. 본인이 태어나서 살던 곳, 그리고 이제 본인이 초중고를 나온 곳 이런 곳이거든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김인규 행정관 같은 경우도 네. 저기 본인의 할아버지가 7번을 하셨던 그렇죠. 곳이에요. 예.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저분들이 본인의 연고지기 때문에 저런 곳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분들 입으로 나 여기 갈게라고 한 분들은 아직 없어요. 네. 그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 성공과 그리고 당의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또 얼마든지 자기 희생과 이런 부분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경선도 마다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특권 바라지 않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주목되는 인물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김기현 대표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 뭐 오늘 나온 뭐 인터뷰를 보니까 뭐 본인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전언으로 이제 김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룰 건 다 이뤘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지역을 옮겨서 수도권으로 나오거나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 할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살 만큼 살았다. 나 이제 죽을란다. 이런 얘기 예. 가장 큰 거짓말 아닙니까? 아, 거짓말. 네. 아니 근데 저거는 제가 좀 정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하신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강서 선거 이후에 예. 의원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나 지금 이만큼 이룰 거 다 이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총선 승리에 기여할 거다. 나 사심 없다. 네. 이런 걸 좀 강조하신 그런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실제로 저런 발언을 하긴 하셨는데 맥락이 조금 네, 맥락이 좀 다릅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교롭게도 대구에 가서 7개월 만에 대구에 가서 뭐 시장도 가고 뭐 미나리도 사고 뭐 뭉티기 먹으면서 시민들과 오찬도 하고 대구 오니까 뭐 힘이 난다 이렇게 또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직접 사저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또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행보가 어떤 TK 민심 잡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보기에 어떤가요? 뭐 저희가 보기에야 선거가 예. 이제 망하려면 네. 갇혀 있으면 망하거든요. 아, 갇혀 있으면 갇혀 망한다. 있으면.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TK 민심 위주로 국민의힘이든 지금 윤석열 정부든 계속 매여 있으면 네. 뭐 사실은 선거 제대로 치르기 쉽지는 않죠. 아. 정말로 훨씬 더 우리 이승환 전 행정관님 예. 지금 중랑을 당협위원장님처럼 네. 당의 외연을 어떻게 활장할 것인가? 국민들 전체가 보는 어떤 그 소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럼 거거든요. 지금 대구 갈 때가 아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도 뭐 영남권에서 뭐 지금 이 용산 출신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네 만에 뭐 TK에서 뭐 하네 만에 하고 있어주면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이 이 국민들 전체의 지금의 굉장히 큰 고통들, 네.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 상황과 뭐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 나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꼭 선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정치가 국민 삶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 있으면 사실 정말 선거를 위해서도 훨씬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TK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머리 아파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미래지향적이어서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사실 정부 여당한테는 필요한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또 우리 장 의원님이 섭섭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새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정치가 생물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이준석 더하기 이상민은 뭘까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비명계와도 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또 우상호 의원은 개똥 같은 소리다. 표현을 빌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개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만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초과했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데 그냥 일상적인 뭐 그런 평범한 만남이었고 그 제안은 제가 했던 겁니다. 우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자, 극과 극은 통하는 건지, 뭐 비윤과 비명의 결합인 건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상민 의원 혼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뭐 당내 무슨 개라고 할 만큼의 여러 분들이 예. 저런 움직임에 동조하고 할 것 같은 예상은 전혀 들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네. 뭐 이상민 의원님과 뭐 만났네 안 만났네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공학적인 측면들. 예. 뭔가 야, 이렇게 하면 이번 선거 때 뭐라도 뭐 한 자리 해볼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식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도 네. 없는 거라서 저희가 무슨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이런 식의 이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총선 네. 앞두고 비명계가 좀 공천 못 받을 가능성,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내에서 비명계가 큰 공천을- 목소리를 좀 못 네. 내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준석, 예. 유승민 이 뭐 그런 손을 어떤 잡는다. 국민의힘 쪽 이 대표 출신, 뭐 의원 출신과 함께한다 전혀 그려지지 않죠. 아니 오히려 정말로 뭐 선거법이 그 비례 정당들에 창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네. 연동형 비례제가 남아 있는 그런 환경으로 앞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례 대표를 배출하기 위한 신당들은 막 가능할 수는 있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사실 이준석 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진보 진영 내에서 무언가를 해볼 것인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시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사실은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야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태까지 어떤 가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갈라치기 하는 방식 어떤 특정한 이 집단이나 대상을 약간 혐오를 부추기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이 비례 신당들이 경쟁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사실은 국민들은 그냥 야합으로만 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설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닌데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이현주, 이상민 이 세 분이서 뭐 3위 시대를 여는 것도 아니고 예. 세 분 다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독특한 맛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캐릭터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음식도 고유의 맛으로 먹어야지 섞어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 마라탕 맛있다고 마라탕에 똠양꿍 섞고 청국장 섞으면 예. 음식물 쓰레기 됩니다. 비빔밥은 맛있는데. 그거는 뭐 다른 다른 내용이고요. 건가요? 그건 예. 조화가 되는 건데 저 조합은 조화가 되지 않는 조합 아.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이 정상 정당이자 또 미래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친명 비명이 싸우면 안 돼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잡아왔던 86 운동권 세력하고 우리 장철민 의원님 같은 분하고 미래 세대하고 네. 누가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래 어젠다를 가지고 할 것이냐고 이번 총선에서 싸워야 돼요. 86 운동 386 이름이 나온 지 94년도에 386 펜티엄이 나왔으니까 지금 딱 30년 되거든요. 네. 그럼 CPU 교체해야 돼요. 아.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9세대와 9세대 기득권과 미래 세대의 싸움이 될 거를 친명과 비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명이 오히려 이 권력에서 내가 소외됐어 라고 하면서 그 싸움의 장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보통 선거 때마다 50% 이상의 의원들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80명에서 90명이 갈려야 돼요. 네.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그렇게 갈려야 될 대상들이 내가 권력에 피해받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렇게 싸움의 전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게도 우리 당에게도 한국 정치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여야의 말말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싱크열전, 오늘의 키워드는 중독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이번에 저희들은 9일 본회의 때 탄핵안도 같이 올릴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 중입니다.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이니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 소추안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자, 지금 뭐 정치권에서 야당은 탄핵에 중독됐다. 반대로 야당은 여당한테 뭐 편가르기에 중독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 중독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 점을 좀 정치권이 유의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또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발언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왜 탄핵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냐 도발을 했는데 민주당 진짜 안 하나요? 하나요? 예. 사실 지금 저희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 탄핵이라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고요. 실제로 사람에 대한 탄핵이라기보다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오는 언론 장악 시도를 탄핵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이제 본인이 약간 주인공 의식에 도취돼가지고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한 같은데. 장관이 겨냥한 게 아닌데. 네, 지금은 사실은 본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낄때 끼시는 게 필요하다는 느낌이고 저희가 또 이동관 위원장도 사실 그 개인에 대한 거라기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와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논의하는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사건 사고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 교수님 오늘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그래도 긴장된 표정이 아닙니다. 아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이라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짚어볼 사건이 많아요. 이슈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건 키워드는 10시간 조사 출국 금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총조 씨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고 경찰 조사 받았는데 그리고 출국 금지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고 나왔던 모습을 좀 보도록 하죠. 피해자란 입장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전청조 씨 펜싱학원 수강료 본인 계좌로 받으신 사실 있으신가요? 그 조사가 상당히 길었어요. 어제 오후에 출석을 했는데 이제 오늘 자정을 넘겨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보셨듯이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현희 씨가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속았다 입장 계속 밝혀왔는데 어제는 이제 좀 침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다른 모습인데 경찰 조사에 좀 집중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확실히 좀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는 뭔가 이제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제는 수사 절차 속에서 경찰 조사 속에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말만 하고 혹시나 다른 말이 이제 나갔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공범으로 혹시나 또 추가로 엮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서 뭐 변호인의 지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절차 속에서 뭐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속보가 경찰이 이제 남현희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 교수님 보시기에 뭐 통상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출국 금지는 그 자체만으로 뭐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요. 다시 말해서 뭐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외 도피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는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해외로 출국해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부수적인 조치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국금지 조치라는 게 어떤 혐의가 있을 때에만 들어가는 그런 조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제 남 씨가 일부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고 또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또 경찰이 남현희 씨를 지금 부른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질 조사도 과연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공범인지 여부가 지금 가장 좀 중요하고 예. 그리고 기망행위의 태양과 그다음에 이제 이 범죄 수익을 또 어떻게 이제 쓰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뭐 전청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남현 씨의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라면 한 번에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대질 조사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일관성 있게 신빙성 있게 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면은 수사기관에서는 불러놓고 이제 조사를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이제 좀 용이하기도 해서 아마 대질 조사까지도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질 조사는 이제 남현희 씨 측에서 또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었고 전총조 측 변호인도 대질 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네.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뭐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네. 대질 조사 없이 그냥 본인이 홀로 이제 단독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뭔가 조금 본인이 이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대질 조사를 하게 되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뭐 그런 절차에는 좀 성실히 응하는 모습이 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 남 씨도 그러니까 남현희 씨도 그러니까 누가 남 씨를 이제 공범 혐의로 고소한 거고 남 씨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전총족 씨를 상대로 이제 고소 고발 들어온 게 총 12건, 예. 12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이 이 남현희 씨와 공범인지가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장을 이제 접수를 해놨고요. 그 피해자가 뭐 전문직 부부라고 하는데 11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고소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뭐 전총조 씨가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을 해놨기 때문에 피해 회복 여부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남 씨는 어쨌든 공범이 아니고 이 공범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지금 공범이 아니고 전총조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는 지금 계속해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1억 원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상당히 이것도 좀 큰 금액이잖아요. 네. 지금 남현희 씨가 전 씨에게 받은 선물들, 그러니까 뭐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서 선물들을 자발적으로 이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먼저 전 씨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피해 규모를 보면 네. 이제 피해자들의 규모로 총 26억 원 정도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이 11건, 뭐 진정 1건 이 정도 규모로 이제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청조 네. 씨의 사기 피해 규모가 지금 26억 원 정도까지 그렇죠. 늘어난 상태. 네, 확인된 바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남현희 씨가 이제 벤틀리 차량, 귀금속, 가방 48점 정도를 경찰이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도의적 책임이나 아니면 공범 의혹 등 일각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난 여론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태도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남현 씨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공해줬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난 얼마든지 이걸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결벽을 공범 의혹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유권을 지금 내가 다 포기한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관건은 그러면 이 물건들을 사기 피해자들을 변제하는데 쓰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네, 일단은 압수를 지금 경찰이 해놨기 때문에 예. 지금 보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후에 이게 이제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국가가 몰수를 해가야 됩니다.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남현희 씨가 소유했던 어쨌든 벤틀리 이 차량 자체의 명의가 남현희 씨의 명의였기 때문에 예. 남현희 씨가 공범이었어야만 이게 몰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범이 아니다. 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박에 몰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이거는 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형사상 절차에서 뭔가 이제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예. 따로 이제 민사적으로 뭐 가압류 이후의 집행을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절차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막 내린 도주국입니다. 특성도 피의자 탈주범 김길수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김길수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4일 토요일 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의정부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 검거 당시 CCTV 모습입니다. 교수님 영상 속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우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지금 복장은 그 터미널에서 나타났던 복장 그대로 그 사이에 뭐 옷을 갈아입은 것 같진 않다라고 보입니다. 예. 일부 우산 끝을 저렇게 다듬는 걸로 봐서는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뭐 태도도 뭐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추격이 된 거군요. 그렇죠. 추격이 되고 지금 경찰관들이 그 덮쳐서 예. 검거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런 모습 보면은 이제 사복 경찰 보고 도망가는 모습 보이고 예. 무의식적으로라도 예. 보통 이제 체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올 때는 나를 검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전력으로 좀 도망가는 네네 모습이요. 도망가려는 모습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여러분이 가세해서 안전하게 제압을 해서 경찰차에 태워서 이제 네. 호송하는 호송을 모습을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3시간 만이더라고요. 네네. 붙잡힌 네. 게. 그래서 72시간 내에 검거됐기 때문에 서울 구치소로 인계가 됐는데 김길수의 모습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말을 안 하다가 계획을 세웠냐고 물어보니까 딱 말을 합니다. 계획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조력자도 없다고 하는데 그때 숟가락을 삼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이런 이제 병원에서 탈출을 했던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좀 이전에도 좀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때 뭐 손톱깎기 아니면 뭐 칫솔을 삼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김길수 같은 경우에도 유치장에서부터 일단은 숟가락 플라스틱 부분을 이제 삼켰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뒤에 어쨌든 본인이 이제 구치소로 갔다가도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설을 만들었다? 해놓은 거고, 아.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병원으로 가고 나서 이제 도주를 한 이후에 지금 동선을 보면 지금 어쨌든 현금으로만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택시비라든지 아니면 옷을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거를 현금으로 사용을 했었던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다 계획적으로 뭔가 이제 탈주하는 부분부터 지금 계속해서 도주하는 상황들이 전부 다 이제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느낌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네, 도망가는 행위 자체는 예. 우발적일 수 있겠지만 아. 당연히 이제 검거되지 않으려면 그때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필요한 지인에 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단지 뭐 우발이냐 계획이냐 둘 중에 하나로만 구별 못하고 아마 본인 스스로 정확하게 어떤 마음인 가지면지 모를 수 있겠다. 하지만 도망가고 경찰관을 보고서도 무의식적으로 도주하는 행태로 봐서는 예. 무발적이라도 나중에라도 뭐 일부 계획은 세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계획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좀 따져볼게요. 동선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이후에 지금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사평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예. 노량진으로 이제 은신을 또 했던 이후에 그 후에는 그 다음 날 이제 양주에 있는 친동생 집으로 갑니다. 예. 친동생 집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마침 경찰이 이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집으로는 가지는 못하고 예. 인근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이제 또 밤을 지샜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의정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의정부에 이제 지인이 있었고 그 지인이 제일 처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갔을 때 돈을 내줬던. 예, 그때 내줬던 그 지인인데 근데 이 의정부로 가기 전에도 바로 직전에 PC방을 들렀습니다. 예. PC방을 들러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뭔가 어떤 본인의 그런 이제 기사들이 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의정부 쪽 가서 이제 지인에게 가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이 돼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선들을 보면 어느 정도 뭔가 계획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7천만 원이 어디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파악이 된다면 좀 이 동선과 겹쳐가지고 이제 어떤 계획으로 이동을 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주 경로를 보면 멀리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인 집과 여동생 집 근처에서 맴돌았던 건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도주는 조력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 예전에 그 떠들썩했던 사건이던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 조윤수 이런 경우에도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예. 그런데 지금 이 김길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 중에 도주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뭐 돈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누가 나를 이런 사정을 알고서도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인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인 주변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좀 이제 지키고 있으면서 연락이 오는 부분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결국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그 이 소식 전하면서 오늘은 이제 잡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처럼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키워드는 웃다가 끝나 자신만만 이렇게 되는데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모습 바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죠? 네.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바뀌면 안 되지 않을까요?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물은 와야겠죠.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사 어땠냐 그러니까 이제 웃다가 끝났다라는 농담까지 이제 했던 그런 상황인데 권지용 씨 지드래곤 모습을 보면 그동안 이제 마약 혐의를 받았던 연예인들의 태도와는 상반되거든요. 굉장히. 두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드릴까요? 네. 저 자신만만해 보이는 태도는 예. 정말 그 결백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실제로 뭐 간이 시약 검사들 때 음성이 나왔고 그런 점들이 권지용 씨로 하여금 더욱 뭐 정말 만약 무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 기자들과 만났을 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정말 무죄로 나온다면 이런 행동들이 당연히 우리가 정당하게 다시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SNS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 마치고 나와서 올렸던 SNS 표현에도 좀 관심이 모였잖아요. 네, 일단은 그 표현이 이제 사필 규정 예.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어쨌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뭔가 되게 혼란스럽고 이렇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 모든 절차를 다 소화를 하고 나면은 무혐의의 결백이 드러날 것이다. 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심장한 문구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보더라도 뭔가 본인이 지금 뭐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결백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태도가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타고 왔던 차량에도 많은 관심이 몰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외제 차량인데 이 모델의 이 브랜드의 이제 홍보 모델 같은 걸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차량의 사실 앰베서더가 지금 이제 지드래곤입니다. 예. 앰베서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사건에 연루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위약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끌고 와서 지금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내가 여기서 무혐의를 밝히게 된다면 그것만큼 당당한 게 없고 나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한 지금 입장을 지금 보여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박사라 기자 나와 있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인사 안 해서 놀랬잖아요. 아, 냄새가 납니다. 예. 스튜디오에서. 오늘 뭐 어떤 분인지 말 안 해도 예. 알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설마 김장해보니? 그렇습니다. 예. 네, 김장의 계절이 다가왔죠. 예. 제가 우리 앵커들 먹여드리려고 예. 준비했거든요. 예. 먼저 근데 진짜 딱 여기 양념만 묻히면 될 수 있게 준비를 드시고 해놨네요. 시작을 좀 할까요? 네. 예.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입에 근데 묻으니까. 예, 입에 묻으니까 원래 제가 하듯이는 할 수 없고. 네, 조금만 쌈 이렇게 싸듯이. 좀 해서 근데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 네. 보이나요? 한번 그러면은 저어주시나요? 네. 옷에 안 묻게. 맛있습니다. 맛있나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 네. 잠깐만요. 박사라 보니가 직접 이렇게 뭐 만든 건가요, 이거? 재료 선정부터 사와서 막 다 만든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이 김장 밀키트를 구매한 겁니다. 김장도 네. 밀키트가 나오는군요. 네, 또 이 김치 먹는 사람은 좋은데 담그는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절인 배추에 속재료까지 갖춰진 채로 배송됐거든요. 그래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직접 이제 김장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또 사 먹는 것보다 또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이런 네. 걸 좀 노린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이제 밀키트가 오게 되면 가격이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가격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밀키트 가격이 사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10kg당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kg면 한 4포기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네. 금방 먹거든요. 근데 김치값이 요새 금값이라더니 그러니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김장을 할 경우의 가격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제가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먼저 배추 3포기당 15,000원입니다. 대파 한 단에 3,200원이었고 예. 무 한 개에 2,000원입니다. 또 양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예. 고춧가루가 되게 비쌉니다. 예. 1kg에 2, 3만 원 하더라고요. 또 굵은 소금이 1kg에 5,500원이었고요. 이 마늘이나 액젓 같은 다른 재료를 제외하더라도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5, 6만 원 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량으로 만들면 네. 사 먹는 것보다 크게 뭐 아낀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네요. 힘은 힘대로 드는데 배추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값이라고 그러는데 금추 뭐 이러는데 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조금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어제자 배추 가격이 한 포기당 3,517원입니다. 일주일 전 가격이 4,751원이었거든요. 많이 내렸네요. 네, 무려 26%나 내렸죠. 왜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펴서 그런 건데요. 이제 쌓아둔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낮추고 할인 지원금은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 장 볼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김장에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마늘, 소금, 생강, 고춧가루, 양념이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소금 같은 일부 품목은 정부 대책으로 요즘에는 가격이 일정한 편이긴 한데요. 네.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의 전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김포족이라는 말도 생겨나는데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김포족. 네.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 네, 이런 얘기인 그 거죠. 정도는 그렇죠. 추가하실 수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중앙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김장을 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6명입니다. 앞으로 김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66%가 축소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이 김장을 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 다음이 맛있어서입니다. 내가 해야 좀 믿음이 가니까. 그렇죠. 예, 또 아무래도 좀 직접 안 하면은 요즘에는 좀 안 좋은 식재료를 쓴다던가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김장을 그러면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 힘들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구수가 적어서입니다. 1인 가구로 갈수록 김장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이 아니고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더 들더라도
이제 체력을 아끼겠다. 네. 몸이 중요하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또 놀랍게도 나는 김장을 하지 않고 포장김치를 사 먹겠다고 답한 비율이 5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에 익숙한 세대라고 해서 김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윗세대 또 어머니들이 얼마나 김장하느라 힘드셨을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장을 주변에 좀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얻어와야 되겠어요. 김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나요? 이거는 제가 가져갈까요? 네, 좀 싸서 주세요.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와서 맛있습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늘은 덕진이 형과 함께 오키도키 덕키 네.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20초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 뭐 제주도, 착륙, 목적지 비행, 환호성 같은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초면은 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엄청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이제 시작하고 한 20초 벌써 지나간 것 지났죠. 같기도 그렇죠. 한데, 네. 그죠? 20초 차이로 비행기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20초에 20초요? 따라서. 네. 20초면 뭐 안 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예. 뭐냐면은 제주도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이착륙 제한을 20초 남기고 이번에 착륙한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를 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착륙 제한이란 말씀하셨는데 네. 착륙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커퓨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너무 뭐 예를 들면 늦은 시간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그 지역에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간 시간대에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금지하는 것을 커퓨 타임이라고 하는데 김포공항에 이게 1993년부터 해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여객기가 원래는 여유롭게 11시 전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출발 시간이 갑자기 연착된 거죠. 어디서 오던 비행기입니까? 제주공항에서 왔는데요. 아. 밤 9시 20분쯤에 원래 출발 예정이었는데 기상이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니까 졸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좀 레이스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넉넉하게 제주에서 떠나서 김포공항에 11시 전에 딱 도착하는 건데 그렇죠. 출발이 좀 지연되니까 네. 아슬아슬해진 상황.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5일 밤 10시 59분 40초에 김포공항에 착륙한 거니까 예. 20초인 예. 거죠. 그래서 20초만 늦었어도 예. 어디로 가야 돼요? 포항을 20초 해서 늦으면? 20초 차이에 인천공항을 가야 됩니다. 네. 김포에 못 내리고 인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승객분들도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착륙하자마자 여객기 내에서 이 승객들의 박수, 환호성 이런 것들이 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박수 쳤습니다. 왜냐면은 네. 김포에서 가는 거랑 인천에서 가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집 가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비행 내내 마음 졸였는데 무사히 도착해서 기쁘다. 또 시간 맞추기 위해서 고생했으리 기장에 대해서 생각이 나니까 좀 웃음이 난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고생한 사람이 네. 그 기장일 그렇죠, 텐데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 기장님 분도. 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 SNS에서 좀 비슷한 반응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관심들 일단 특히나 이제 제일 전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기장에게
팁 보내기 기능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예. 많은 분들이 좀 축하해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네, 반응도 참 재밌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1+1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듣게 되면 참 좋은 키워드인 것 같은데 연관 키워드를 보면 뭐 조사, 다크 패턴, 우려하다, 뭐 착각 저런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죠. 글쎄요, 좀 1+1은 긍정적인 얘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네. 본능적으로 1+1을 보면 좀 네. 짚게 되는 저는 많이 짚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박앵커께서 오늘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다크 패턴? 네, 이게 다 속임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가 많이 배웁니다. 예. 네, 다크 패턴이요. 이제 어두운 패턴 이런 건데 온라인에서 보면 소비자가 착각하거나 실수하거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된 일종의 온라인의 화면 배치 이런 것들을 다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각을 유도할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고의적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싸게 사게끔 유도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뭐 일례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온라인에서 예. 직접 사례를 보시면 이거 안 걸린 사람을 찾기 어려울 그래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다크 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확인된 다크 패턴 수가 429개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솔직히 일상적으로 너무 많아서 이거 다크 패턴이야? 라고 할 정도가 많은데요. 네. 이제 가장 큰 거 저도 좀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미리 이제 결제들을 이렇게 옵션을 걸어 놓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한 달 금액, 1년 금액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달만 가입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이용권에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내가 월간을 이용하려면 네. 밑으로 또 기본적으로 내가 손가락 움직여서 체크를 다시 눌러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다음 누르면 아무 생각 없이 1년이 결제되는 저런 패턴이 있고요. 또 두 네. 번째는 최소 수량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원래 개당 한 7,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주문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최소 수량 뭐 5개 이래서 결국에는 35,000원 내야 되는 뭐 이런 맞아요. 식의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OTT 같은 서비스 매월 결제하는 서비스 이제 나 해지해야겠다라고 누르면 갑자기 이거 해지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멘트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막 계속 나와요. 온갖-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온갖 혜택이 다 없어진다. 그렇죠. 네. 막 그래도 막 혜택 유지하시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네. 하면서 뭐 심지어 그래도 끝까지 써보세요. 뭐 결제일 이틀 전에 다시 알람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써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이틀 전이나 이제 결제일 네. 지나서 네. 또 다음 달에 해지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예. 또 이제 그 시간이 또 반복되는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도 사실 뭐 해지하려고 하면은 막 계속 말이 뜨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낚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 심리를 은근히 조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다크 패턴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다크 패턴의 다양한 형태 중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을 게 바로 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재고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분 있으면 이 금액이 끝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이제 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하면은 품절되기 전에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특히나 여행 상품 같은 게 이런 게 잘 나오죠. 호텔 뭐 이런 거. 네, 이거 네, 인기 있는 건가 보다 하고 또 사게 돼.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소비자의 좀 불편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영역인가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의 기만 행위로 규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또 과장된 사실을 알리다 보니까 결국엔 이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네. 오늘 알려드린 다크 패턴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너무나도 낚이지 말고 꼭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꼼꼼히 계속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눈 크게 뜨고 맞습니다. 그런 점이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아바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뭐 연관 키워드 보면 24시간, 제작, 활용, 비용, 실시간 저런 키워드들 볼 수 있죠. 아바타를 실제로 네. 제작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두 사람이 나올 건데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인지를 맞춰주십니다. 나머지는 가짜 사람이에요. 네, 한 명은 아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예. 두 명이 나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중에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아바타일까요? 근데 뭐 표정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네. 둘 다 이런 건 이제 함정이 있어요. 같은데? 둘 다 아바타.
둘 다 아바타? 예. 함정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한 명은 아바타고 한 명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 나오는 저게 아바타입니다. 오른쪽 사람이? 빨간 옷, 빨간 네네네. 저게 이제 아바타고 왼쪽은 진짜 사람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아바타로 먹방을 한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뭘 먹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난 9일에 대만계 인플루언서인 첸 이루라는 사람이 15시간 동안 닭발을 먹는 라이브 영상을 했습니다. 입 오물오물 움직이는 것도 엄청 자연스러운데 15시간 먹방이 가능합니까? 아바타가?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닭발을 15시간 동안 계속 씹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들도 처음엔 그냥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닭발을 씹는 게 이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영상 상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송출용일 뿐 이거 진짜 사람 아닙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누리꾼들 반응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당하다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누리꾼에 대한 반응도 예를 들면 아바타에게 일 시키니까 정말 돈 벌기 쉽다.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AI의 단점이다. 시청자를 농락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AI 이 가짜 논란이 계속 불거지잖아요. 네. 그 일본 기시다 총리도 그 AI로 만든 뭐 가짜 뉴스 나와가지고 막 네네네.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요즘에 이런 가짜뉴스 만들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의 외설적인 발언 영상이 돌았어요. 그래서 떠들썩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AI 아바타로 제작한 가짜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가짜 영상 생성하는데 1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바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아바타? 네, 어제보다 더 깜짝 놀랄. 본인 아바타 만들어 오셨나 보다. 과연 어떤 아바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뭐예요? 네, 우리 사회 속 사건과 이슈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5시의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 제 웃음소리가 너무 컸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직접 아바타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저거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네. 저희를 대상으로? 네, 아주 만들기 쉽습니다. 예. 그냥 사진 한 장 받고 예. 그다음에 어제 하신 방송에서 음성 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합성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5분도 안 걸리고 그냥 사진 한 장하고 하면은 입 모양 눈 깜빡거리는 거 저게 AI가 저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5분 투자했으니까 이렇지 조금 네. 더 투자하면 완성도가 더 올라갑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는 사진 한 장인데 약간 측면 사진이라서 저렇게 나오는 건데 정면 사진은 더 정확하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학습을 하면 지금은 제가 있는 영상을 쓴 건데 내가 원하는 멘트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공인들 뭐 다 아바타로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뭐 저희가 만약에 오늘은 조금 출근하기가 싫다. 그러면 이제 아바타가 뉴스도 진행해 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아바타를 이런 인플루언서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좀 고성능 아바타 만들 때는 한 143만 원, 그러니까 8,000위안 정도 든다고 해요. 예. 고성능 아바타 비싸게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라이브 방송 각본도 작성해주기도 하고요. 또 고성능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이제 시청자와 소통도 가능한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바타 시켜서 공부도 하고 놀러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적에 이제 해본 적은 있는데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 대신 얘가 내가 휴가 가고 라이브 했으면 좋겠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 예. 갑자기 나와 이제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헉하고 놀랄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보더라도 이렇게 매번 놀랄 만큼 빠른 가속도가 붙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도 보시면 아바타를 사용했다는 고지를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사용하는 만큼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아바타와는 싸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호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갑자기 겨울 된 것 같은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